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국민 필독서죠. 유연함의 힘 두 번째 특강을 아주 야무지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고 마지막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90%는 죽어도 모르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90%에 속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주 잘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안티프레즈. 저는 이 얘기를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누구보다 안티프레즈를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개념은 좀 아실 거예요. 프레즐의 반대말이죠. 프레즐은 뭐예요? 충격에 취약한. 그래서 더 강한 충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박살이 많이 나죠. 그렇죠? 근데 안티프레즐은 반대 개념이니까 단단한이 아니에요. 뭐예요? 강한 충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은 알았어? 그럼 도대체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데?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고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유연함이 힘이어서 이게 대국민 필독서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썸네일에 뭐라고 적었죠? 박살나고 깨지면서도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이게 뭐죠? 안티프레즈를 좀 쉽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들어봤죠? 위기는 뭐다? 위기는 뭐랑 똑같은 거다? 기회다. 이거 진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 안티프레즈라는 사람들은 위기가 뭐예요? 충격이 빵 와. 그럼 더 강해질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프레즈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기는 대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즈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유연함의 힘은 여러분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모두가 꼭 읽어보셔야 되고 이게 두 번째 특강이고 10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진짜 MBA 코스 하나 씹어먹는다는 마음으로 진짜로 우리가 500만 원 뽑아먹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진짜 500만 원? MBA는 우리가 못 가지만 이거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미시간 MBA의 진짜 미시간 대학교 MBA의 베테랑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 수업 하나 우리가 진짜 씹어먹는다. 거기 학생들보다도 더 제대로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죠. 애던 그랜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 수잔 애시포드의 선구적인 연구는 주도성과 적응력에 관한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애시포드의 저서가 세상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바꿀 것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신속하게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제가 이 추천사에 밑줄 그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리하고 실질적인 통찰이 가득하다. 진짜입니다. 전문가만이 가진 기지가 번뜩이는 애시포드의 조언은 격동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다. 아주 진짜 극찬이죠, 극찬. 아무 책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신뢰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애던 그랜트는 우리나라에 꽤 잘 알려진 대가 작가인데 이 작가님도 굉장히 우리 교수님도 극찬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6가지 특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 나오는 얘기. 제가 이 10강을 준비하면서 인용한 게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10분의 9는 직접 독서를 하셔서 다 뽑아 먹으셔야 돼요. 그냥 영상만 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그래도 많이 얻어 가시겠지만 책을 읽는 것보다 남는 게 적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보조 수단으로 영상을 보셔야지 영상만 보시면은 또 휘발됩니다. 진짜로 막 써보고 내 사례도 적어보고 저처럼 이렇게 멘트도 적고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6가지 특징. 저는 이 소제목을 보면서 진짜 이걸 보면서 게임 끝났는데 그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여러분 책임을 떠안아라 이런 말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예요. 뭐 그건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책임을 떠안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데 그냥 책임이 아니라 어떤 책임이요? 보통은 익숙한 상황에서 책임인데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으래요.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과연 이런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까 뭐 90%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0.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배우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하면은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팀 워크숍 개최, 업무상 중대한 변화,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신제품 출시 계획 수립 등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근데 우린 이걸 다 뭐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하죠. 큰일 났다고.
근데 진짜 이때 제일 빨리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피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당신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새로 주어진 책임은 당신이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할 확률도 높여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개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봤죠. 처음 대면한 상황을 다뤄야 할 때 할 일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에 접근하라. 그러한 다음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행동과 접근법을 당신의 도구함에 넣어라. 이것이 핵심이다. 익숙하지 않은 책임이 포함된 경험은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 여기 책에 안 나온 내용 언급해 드릴게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맨날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들어서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큰 회사 다니신 분들, 뭐 작은 회사도 뭐 있을 텐데 대기업은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비업무, 우리가 보통 비업무라고 하는데 내 주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장기자랑 준비,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돈 정리하는 거,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한두 개씩은 꼭 했어요. 이게 눈치 보면서 결국에는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떠밀린 거를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맨날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서 밖의 사람들이랑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회사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거기 일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뭔가 인사 업무를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이 큰 경우에는 그거를 뭐 메인으로 맡아서 업무 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개발이실은 망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빼줄 수가 없어서 저는 그것도 하면서 업무도 했는데 그러면서 개발 이실의 대표가 돼서 마스터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서 뭐 제조센터도 만나보고 막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게 우리 부사장님 고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직 문화 점수가 그래서 부사장님이랑 대화할 기회도 몇 번 있었고 정말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사과정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액티브하게 떠맞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뭐 코로나 같은 게 닥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맡아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거를 여긴 안 나왔죠.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떠맞죠. 그건 우리는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0.1% 미만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그걸 기도하죠. 아 이게 나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안 걸리면 아싸 이러죠. 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뭐 조별 과제 잔혹사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뭔가 맞는 사람을 호구처럼 묘사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때 호구가 된 친구들은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고 이때 호구가 된 친구들은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계속 뭐라 그럴까? 이런 거 내가 안 맡아야 되는데 그냥 피하면서 발전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그 남자 친구분들은 그런 거 반대항 야구 시합, 축구 시합. 저희 초등학교 때는 야구였고 중학교 때는 이제 축구 농구를 했거든요. 그럼 누가 이거를 그러니까 코디네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뭐죠?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제가 했어요. 반 친구들도 야, 너 남을 수 있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다 떠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로 갔을 때 한국인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많은 거를 배웠죠. 그래서 뭐다?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으면 가장 빨리 배운다. 가장 빨리 성장한다. 그 다음은 뭐다? 변화를 주도하라. 이것도 내용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뭐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조언해왔고 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이룬 수많은 리더가 효과적으로 장담하는 방법이 있다.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고 싶은 대상에 변화를 주어라.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개편, 조직 개편, 미개척 시장. 이거 진짜 대기업 같은 데서 조직 개편은 진짜 제일 빅 이벤트거든요. 조직 개편, 미개척 시장 등으로의 진출 등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은 좋은 학습 기회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진취적으로 떠맞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냥 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조직 개편 때 분위기가 뒤숭숭하거든요. 저는 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나는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자신 있으니까 내 실력에 대해서. 변화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무대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기체에다가 여러분이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일단 현재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대뽀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높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째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변화를 줘야지 그냥 변화 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바라보는 구성원 각자의 반응을 살펴야 하며 그들이 변화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인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최대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일은 미래의 많은 리더가 맞닥뜨릴 가장 도전적인 상황이면서 왜냐하면 변화가 제일 어렵거든요.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이다. 뭐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안티프레지라면 뭐예요?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변화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계속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모든 업무가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어떤 업무는 위험과 보상 수준이 이례적인 만큼 클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업무는 가시성이 특히 커서 리더의 감시에 눈길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속 상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이더에 잡혀갖고 다이렉트로 보고해야 되고 항상 직속 상관이야. 김대리 어디 있어? 뭐 윤과장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걸린 사람, 쟤 이제 뭐 인생 뭐 피곤하겠다, 쟤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게 최고의 성장 기회라는 거예요. 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좀 중요한 업무 맡았을 때 우리 파트장님이 뒤에 계속 이러고 팔짱을 끼고 써서 제가 일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막 실시간으로 꼬치꼬치 캐머라. 그것도 되게 좋은 리더십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그걸 나빠하지 않고 정말로 좀 뭐랄까 이렇게 피드백을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서 고가도 굉장히 높게 받았고 그때 연봉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리더의 업무의 성패에 따라 사후 비판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쏟아지는 찬사 덕에 구름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제프 파크스가 스타트업에서 고전하며 수행했던 역할이 이런 직무에 해당한다. 불화와 논쟁에 잠식된 지역사회의 조직의 비전 수립 부터 목표 달성까지 전 단계를 이끄는 일 등의 일도 마찬가지다. 부담이 큰 도전은 당연히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므로 그 일에 주의와 에너지를 오롯이 쏟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설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부담이 큰 일은 저절로 뭐가 돼요? 내가 당연히 여러분이 주의와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의지만 있을 때 생각보다 안 끌어모아지거든요. 근데 주변이 날 다 쳐다보고 있어. 에이스가 된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집중하고 더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읽으면서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대국민 사기 멘트.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만이라고 썼네요. 두 번째 읽어 중간만. 중간도 못 가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어떤 천재가 진짜 뭐랄까 사악한 천재가 개발한 멘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해서 경쟁자들이 빨리 발전을 못하게 그런 멘트를 누군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만든 음모론인데 잡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만 간다도 아니고 중간도 못 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부담이 큰 일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국가대표를 경기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그렇죠? 그분들은 어때요? 다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게 집중되니까 그때는 막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그 선수 인생의 커다란 자양분이 되죠. 왜?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매치에 또 나가거나 그거보다 뭐랄까 긴장도가 떨어지는 매치는 뭐요? 우습게 해내겠죠. 우습게 해내겠죠. 그래서 큰 경험을 일찍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되게 뭐랄까 힘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릇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난 좀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해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예요? 폴리메스 되는 거죠. 뭐가? 경계를 초월하는 게.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 큰 도전이란 어떤 일일까? 이건 이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아마도 조직이나 제도 전문성의 경계를 초월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중간 관리자이고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의 지지는 물론이고 타 부서 동료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당신은 조금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읽어드릴게요. 일단 당신은 조금 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의 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있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왜냐면은 내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의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죠. 그다음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권한도 없어요. 거기서 뭔가를 해내는 게 경계를 초월한다는 거고 그런 일을 도전한다는 게 뭐예요? 부담이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죠. 삼성에 있을 때 뭔가 조금 내가 하던 일보다 다른 일 시키거나 뭐 이거 새로운 거 시도해볼까 그러면은 입이 대빨 나와갖고 그걸 우리가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짜 50%는 됐던 것 같아요. 뭐 대리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책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수석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왜 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써요. 그럼 나아가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또한 이런 종류의 업무를 잘 해내려면 의사소통이나 설득같이 당신만의 효과적인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유연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유연함의 힘. 유연함의 힘. 아울러 관련된 모든 집단의 구조적 복잡성과 미묘한 문화 차이를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 이처럼 경계를 초월해야 하는 일은 미래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경계를 초월해야 하는 일을 미래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굉장한 무대일 확률이 크다. 뭐가? 경계를 초월하는 일이. 이때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귀중한 자산이 된다. 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박사과정 때 다른 연구실에 교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주 갔어요. 그러면서 일단 거기도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학생이 아니고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그냥 초코파이 같은 것도 선물해주면서 뭐 장비 있으면 이런 장비는 뭐야? 그 다음에 저는 다른 학교까지 가서 진짜 경계를 초월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박사과정에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디시스에 들어갈 실험 결과를 모으는데 보통 사람의 진짜 60%만 뭐랄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5년이 필요했으면 저는 3년 만에 디시스에 들어갈 실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왜? 경계를 초월했고 저는 이거 안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경계를 그러니까 이게 세 번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계속 연결해 주네요.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면 뭐예요? 경계를 초월하는 일이다. 근데 경계를 초월하면 어떻게 된다? 다양한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또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분 세 번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읽으면서 이걸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인종 얘기도 나와서 요거는 제가 안 읽어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뭐 적어놨었는데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여러분이 큰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글로벌 협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아마존으로 가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가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의 후광 효과라는 게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 왜?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어온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렸을 때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이 개념을 처음 배웠어요. 문화 식민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는 탈출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다. 누구의 식민지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 무슨 개소리야 그랬는데 우리는 미국 영화를 보고 미국 노래를 듣고 미국 문화에서 우리나라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로 계속 우리를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 상품을 쓰고 걔네 거는 다 그냥 뭐랄까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식민지 상황이라고. 문화 식민지가.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곱씹혔어요. 진짜. 와, 진짜 이 미국이 진짜 미친 나라구나.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일본도 애니 같은 걸 우리나라에 자꾸 침투하니까 우리나라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걸로 계속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뭔가 우리도 모르게 다 퍼주겠구나. 그랬는데 K-팝, K-컨텐츠, 뭐 K-게임 뭐 이런 게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솔직히 20년 전에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성공한 게 아니라 뭐 봉준호 감독, 뭐 오징어 게임 다 한글 그 자체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돌 같은 친구들도 다 뭐예요? 한글로 부르는데,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그게 영어로 부른 게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 일본 할 줄 아는 친구를 이제 같이 그룹에 넣어서 육성하는 게 다양한 사람과 협업. 왜? 그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너무 수월해져서 뭐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후광이 저는 그래서 빨리 자본이 모이면 고 대표님이랑 맨날 일본이랑 미국 갈 생각밖에 안 해요. 박살이 나도 거기서 박살이 나자. 안티프레질 하니까 우리는. 그럼 또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과 협업을 하라. 어떻게? 경계를 초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진짜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작가는 안티프레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티프레질하면 어때요? 충격이 필요하죠. 충격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죠? 역경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역경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배움과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경험의 마지막 특징은 역경이다. 그럼 여러분 읽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역경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역경이 난 있었지.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행인 건가요? 누군가는 역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역경을 그냥 넘어갔다, 그냥 회복만 됐다, 그거는 프레질이라는 거 깨진 거 그냥 붙인 거밖에 안 돼요. 상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역경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제가 역경 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배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재적 리더 입장에서 보면 역경은 나머지 5 요소와 확연히 결이 다르다. 아마도 당장은 무관해 보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2008년 세계 금융위기나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리더로서 총대를 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총대 맨다는 걸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표현하죠. 부정적인 상으로. 네가 총대 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론 이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핵심 동료와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누구나 이런 거 있죠. 당신보다 직책이 높은 데다가 막대한 영향까지 발휘하는 거물급 인사가 반대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죠.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조직 등을 이끌어야 하는 시나리오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듯 역경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든 역경은 사실상 당신의 패기를 시험하는 무대다. 당신이 이를 경험하며 성장 가능성에 눈뜬다면 다시 없을 학습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제 유연함의 힘이 이거를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뭔지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유연함의 힘을 마스터하면은 역경은 나에게 다시 없는 학습 기회가 되는구나. 이게 왜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좋냐면 MBA를 가르치고 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학생이 아니라 뭐예요? 다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MBA는 뭐예요? 최고 경영자 과정 MBA예요. 그러니까 뭐 CEO, 뭐 C레벨 이런 사람들 상무 전무들이 많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학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뭐예요? 그 사람 경험치가 다 회사 경험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게 클라이막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고 경영자 가정 학생 대상으로 곧자라는 훈련이 있다. 삶의 궤적으로 훑어보는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그들 중 상당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한다. 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일과 삶에서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간략히 적어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소규모로 조를 나누어 자신의 목록을 발표하게 하고 당신의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도출했으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게 한다. 이 훈련의 결과는 매번 똑같다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CEO들의 이 실험이 매번 결과가 똑같아. 별표 5개인데 6개 했네요. 별표 6개 했어요. 훈련의 결과는 매번 똑같아. 여기도 별표 해놨죠. 각 조직에서 한 자리 하는 그들은 모두 잘 나갈 때가 아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여기도 또 별표 해놨죠.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1장 읽고 너무 그냥 좋았어요. 이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 암울한 순간을 피하는 데 쏟으니 말이다. 왜요? 가장 핵심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게 언제예요?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저도 똑같아요. 진실을 하나 더 붙이자면 역경에 처한 당시에는 그 교훈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나는 순간 여기 이렇게 막 눈물이 약간 움찔거렸어. 막 너무 와닿아갖고. 그러니까 역경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게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된다고 이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잠깐 지금 막 옛날 생각이라서 여기가 막 제가 움찔움찔한데 역경의 상황에서는 원망하게 되고 신을 원망하게 되고 진짜 씨발밖에 안 나와요. 그 교훈을 근데 저는 고 작가님이 있어서 지금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역경을 겪을 때도 뭔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진짜로 이게 나를 성장시킬까. 제가 개인적으로 심지어 아팠을 때도 회사랑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팠을 때가 많잖아요. 이게 나를 성장시킬 거다라고 저는 고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역경을 이겨내거나 후에 다시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얻은 교훈을 깨닫는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거기 졸업연설에서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안 나온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경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유연함의 힘을 배워놓은 다음에 이 역경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거야. 이 역경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건 기회로 보일 거야. 그 마음으로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 되고 그럼 역경이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 정체됐네? 내가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를 도전할까? 뭐를 도전할까? 나를 어떻게 역경에 직면하게 할까? 뭐를 도전할까? 왜 난이도가 높은 일을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도 마지막도 읽을게요. 인적 자원 관리들이 이처럼 구성원들에게 자기 개발 그대로 나오잖아요. 촉발하게 하는 요소를 두루 갖춘 경험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관리자들은 그런 경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재력이 큰 직원을 그런 경험에 노출시키려 열을 올린다. 우리나라 이런 거 있나요? 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종종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간과한다. 지금부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제 이거는 뒷장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특강에는 아니고 다음 특강은 다른 챕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오디오북이 한 6시간일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거 특강 만들죠. 60시간 나옵니다. 60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책으로 따지면 10권 분량이 나와요. 특강 만들면. 나중에 이거 10강 몰아보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2시간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플러스 제가 의견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벌써 책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한 10분의 한 2 정도를 더한 거죠. 제 의견을 넣으면서. 그냥 너무 좋아요. 역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에 내가 직면해야지? 이런 생각 누가 하나요? 역경은 피하라고 이렇게 배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안티프레질하다면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딱 안티프레질이라는 설명을 제가 계속 끼워 넣죠. 이 책은 진짜 100점 만점에 진짜 250점짜리 책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 이것 또한 이것도 이렇게 30분 찍을 줄 몰랐어요. 유연함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10강 함께 하면서 유연함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함께.
너무 좋죠. 근데 소름 돋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거는 조금 구매율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교양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 구매율이 0.1% 정도예요. 만 분 보시면 0.0 뭐 2%? 만 분 보시면은 막 0.2%는 되는구나. 20권 팔려 20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왜냐면은 뭐 말투 맨날 자기 개발서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양 서적을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무슨 말투, 맨날 자기 개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종종 하는 거죠. 좋은 책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책을 죽어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한 0.5%, 1%는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국민 필독서라고 말해서 그것 자체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 읽고 식강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1% 경쟁력이 된다는 거, 상위 1%. 이런 거 그래서 10권 정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500만 원 뽑아 먹는다는 각오로 저랑 MBA 수업 하나 진짜로 얘네들보다 더 진짜 실제 미시간 MBA에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빡세게 뽑아 먹는데 왜? 저 이 교수님보다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더 해드릴 테니까 이 교수님한테 제가 그 내용을 얹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짜 야무지게 저랑 같이 뽑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저는 이제 3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10강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니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뭐 20만 원짜리 강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보다 좀 웬만큼 좋을 자신 있어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진짜 책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책을 꼭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책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책을 다 읽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중요한지 나도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이거를 200%, 300% 저랑 같이 뽑아 먹으시면 된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다. 여러분들 제가 멱살 캐리, 어부박 캐리로 끌고 가겠다. 이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제가 끝까지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좀 보너스도 있어요. 신큐온에서 이거 다시 읽을 텐데 그때 또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3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아유 힘.